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끝장토론 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의 선대위 대변인 맡으셨었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공통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또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윤기찬 변호사. 저희 당내인데요. 이번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유승민 의원을 꺾고. 김은혜 의원. 네. 네. 진짜 떴죠. 그렇죠. 뭐 당시 그러니까 당의 당원들의 지지를 거의 70% 가량 받았거든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타격을 입으신 건데 어쨌든 예상보다 훨씬 당심에서 많은 득표를 해서. 예. 그리고 초선 의원인데 대선 후보급을 꺾었다는 거 분명히 뜬 거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던 시기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꺾었죠. 자,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저는 박병석 의장님, 뭐 예상 충분히 하시겠지만, 어쨌든 파국으로 치닫던 이제 그거를 중재 노력을 해서 중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의 존재 의미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 우리 조금 이따 집중적으로 좀 하도록 하고요. 진인물로 꼽을 뻔했는데. 금주의 진인물은 그럼 윤기찬 변호사 누구입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이죠. 뭐. 반대로.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좀 입으신 것 같아요. 예. 어떤 행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경선 결과에 큰 아마 상처를 입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계 은퇴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뭐 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기에는 아직 좀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출직 관련해서는 당심에서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났다는 것은 상당히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금주의 진인물 현근택 변호사. 저도 뭐 유승민 전 의원님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하셨으니까 저는 뭐 유영하 변호사. 저는 그래도 뭐 의미 있게 근소하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3등이더라고요. 그 차이가 좀 났더라고. 많이 났어요. 생각보다 이게 그 박근혜의 힘이라는 게 많이 떨어졌다. 그걸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두 분이 이게 세트인데. 그러니까요. 유영하 변호사가 좀 생각보다 덜 나와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대구에서도 이제 안 먹히는구나. 이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로 보면 그런데 정치적인 앞으로의 길을 놓고 보면 김재원 의원이 오히려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셔서 표도 어느 정도 포지션이 뺏겼지만 수성을 또 보궐선거했단 말이죠.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 거기 출마하지 주소를 또 글로 뒀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상대적인 관계 차원에서 볼 때 홍준표 의원이 뭐 공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상당히 가장 힘든 분이 또 김재원 의원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조금 달리 보는 게 유영하 변호사가 물론 아마 수성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그립감이 강하고 대구에 있는 의원들이 과연 유영하가 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반으로 해서 거기 국회의원 자리 차지하는 걸 과연 원할까? 저는 별로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구의 다른 지역 의원들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조차도 친박의 부활로 보일 수도 있고 세력화가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이해관계 맞을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나 유영하가 대구에 이렇게 차지하고 들어오는 게 썩 좋지는 않다 본인들한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궐선거 공천도 역시 경선을 하게 될 거니까. 보궐은 보통 경선 안 합니다. 그런가요? 전략 공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당내 또 그 대구 지역 내에서 반발이 있으면은
함부로 전략공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전략공천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사실은 3명이 최종 경선을 했지만 그 전에 8분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컷오프 해가지고 3명으로 치른 거니까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나오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인지도 차원에서. 노리는 분들도 있겠죠. 네, 전략적으로 이번에 전략공천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근데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사퇴 시한이 4월 말이거든요. 후보 등록이 한 5월 12, 13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6월 1일 날 같이 한다 그러면 경선하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돌려볼 수 있는데 경선하고 룰 짜고 이럴 만한 시간은 없어요. 그럼 이제 당에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번에 뭐 김은혜 의원 결과도 보면 알겠지만 예. 이준석 대표는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아마 당선인 측에서 할 가능성이 많죠. 아무튼 유영아 변호사는 이제 완전히 진인물인지 아닌지는 이 수성을 논란이 있다. 보궐선거 공천 결과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 나누고요. 자, 이제 곧바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극적으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모두 동의.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우리 국회가 이런 모습을 그래도 보여줬다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예전 우리가 많이 보던 모습, 뭐 안건 조정에 가고 또 법사위에서 서로 막 마이크 뺏고 뭐 소리 지르고 마이크 빼는 게 안 되니까 예. 피켓 지르고 막 서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본회의 예. 가서도 선진압도 보면 그건 안 되지만 필리버스터 타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래도 여야가 타협을 하고 어느 정도 지금 국회의장의 역할도 있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 그렇죠. 이미 여야 원내대표랑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발표는 안 했지만 서로 합의는 하고 이제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좀 오히려 의외로 본 거는 국민의힘에서 동의안이 먼저 나왔어요. 예, 예. 그 의원총회에서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그 합의안을 갖고 왔을 때 추인을 먼저 하는 쪽이 보면 본인들이 봤을 때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더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시간 차이 뭐 1시간 정도 차이밖에 안 났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매일 싸우고 또 싸운 다음에 또 뭐 고소고발하고 우리 패스트트랙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정치라는 게 대화의 타협인데 그걸 보여준 게 저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 저는 국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찬성을 했지만 외관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본인 안에 찬성하는 쪽에 위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 그 방법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사실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찬성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왜냐하면 국회 전체가 이해 당사자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재안이라는 우리가 타이틀을 썼지만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한 중재를 했느냐. 예컨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죠. 예. 그때는 뭐 중재안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왜냐하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어느 게 더 편의성에 더 부합하느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정치인도 힘 있는 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 당사자입니다. 고위공직자니까. 그렇죠. 이해 당사자가 이해 당사자 내에서 다 이렇게 뭐 중재를 내고 합의를 한 것이라서 저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게 국회가 합의를 했지만 이게 국민을 위한 합의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는 저는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원 모두 검찰이 자기들을 수사 못하도록 만든 거다 이거예요? 아니 결과론적으로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선거 범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범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 참사도 빠졌어요. 예. 대형 참사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대형 참사는 원래 검경 합동수사를 꾸려서 법률 검토를 같이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검찰을 왜 뺐는지 모르겠고 예컨대 뭐 검찰이 독자적인 검찰만 갖고 있던 수사권이 아니잖아요. 경찰도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쟁시키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이것을 민생범죄는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예. 수사 적체 등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것부터 보완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부터는 못하도록 뺏는다는 것은 저는 글쎄 이걸 뭘로 정당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당에서 합의를 한 것이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합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그런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거 얘기했던 건데
지금 6대 범죄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겨놓은 2대 그러니까 경제 부패 범죄가 한 80, 9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이제 유일하게 아마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공직자와 이제 아마 선거 범죄인 것 같아요. 예. 방위산업이라든지 대형 참사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공직자 범죄도 여기서 공직자 범죄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부패 범죄에 뇌물 같은 거 들어갑니다. 이 공직자 범죄라고 하면 직권남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여전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니까 그 공직자의 부패는 검찰이 들어가는 수사하는 겁니다. 거죠. 예. 그리고 예. 대부분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공수처 만들면서 고위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 넘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가는 방향인 거예요. 자꾸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남겨놔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마 이제 국민의 권성동 의원도 이 부분에 찬성한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그렇죠. 보안 수사권. 예. 그게 쟁점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보안 수를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직접 보안 수사하는 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대부분 이제 불송치 결정할 경우에는 고소인들이 이의 제기하거든요. 이의 제기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요구했을 때는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보안 수사지만 별건으로 못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은 그 전에 검찰이 하던 건 거의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의자 수사라는 게 피의자 부르고 예. 불러서 신문하고 예. 그다음에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기소하고 그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달라진 거는 인지해서 고소고발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하고 만약에 뇌물 사건 수사하다가 안 되니까 뭐 횡령 배임 이거 해서 구속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 소위 불기하는 이제 별건.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특수부가 하던 수사 말고는 대부분의 수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남용이 있었다. 지금 오히려 여야가 비판했던 부분이 뭐냐면 왜 수사를 안 하냐였어요. 도이치모터 수사 왜 안 하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수사를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든가 뭐 사람을 바꾸든가 해줘야 되는데 남용 문제가 안 생겼는데 뭘 뺏어요. 왜 뺐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 뺏는 분들도 또 힘 있는 분들이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 수사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도 벅차가지고 지금 수사를 다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검찰에 넘기면 검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어요. 보안 수사권이 있어요. 예.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내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의무화 시켜야지 권한만 지금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서민들은요 수사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니죠. 보안 수사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요즘에도. 내 사건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다 송치가 돼 오니까 이게 검사 사건이 됐어요. 불송치 사건도. 그러니까 혐의 없는 의견을 달아서 온 사건도 검사 사건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넘어오면 이거를 보안 수사 요구하다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끝이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더 많은 민생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라라고 해야지 권한을 줄이고 그다음에 권한이 주어지면 끝 아니죠. 안 합니다. 수사. 근데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를 또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도구마가 아니에요. 수사 기소 분리는 뭔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공소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수사에서 자기 암시가 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자 그런 사례가 어딨냐. 그것이 무죄로 이어진 게 어떤 수치로 나와 있냐 이거죠.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가 그렇게 도구마식으로 돼 있지를 않아요. 세 번째 지금도 수사와 기소가 어느 정도 실무상 분리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왜 굳이 완벽하게 분리하려는 의도가 뭐냐. 그러면 그간에 추진해왔던 경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뭐 검찰에 힘을 뺐다 넣었다. 상대방 수사할 때는 힘을 또 넣었다가 내 편 수사받을 때 힘을 뺐다가. 결국 정치적 문제일 뿐이다. 이것을 인사권과 그 수사 지휘권과 징계권 갖고 행사해 오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제도적으로 그걸 뺏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뺏는 것 자체는 솔직히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자꾸 이제 뺏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김대중 정부 이후로 30년 동안 계속 나온 문제고요. 사실은 수사를 한 분이 기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든 기소를 하려고 합니다. 기소해서 만약에 무죄가 나잖아요. 그럼 다른 걸로 다시 수사해서라도 기소해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수사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르고 몇 년 며칠 동안 해서 압수수색 다 해놨는데 기소했는데 무죄 났다? 그럼 다른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런 폐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는 받고 실무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분리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다 미국이라든지 대부분은 다 수사 기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상황입니다만 오늘 끝장 토론 각서라고 해서는 네. 근본적으로 이 검경의 어떤 수사권 문제 다시 토론이 되는데 한 10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1분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라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반될 수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변호사님 주신 말씀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은 인권 보호 측면에 치중한 거예요. 인권 보호는 누구 인권 보호냐? 이거는 피의자 인권 보호예요. 근데 실체 진실 발견은 이건 피해자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국민적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권보호라는 것은 남용이 문제될 때 인권보호하는 것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의 측면에서 보면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하고 승부를 거쳐서 판사의 선택을 받는 것인데 수사를 안 한 사람은 공판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판에 내실화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한 사람 기소하게 되면 인권보장 측면에서 보면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가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 절충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뭐 도구마가 아닙니다. 꼭 이거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게 되면 인권 문제가 반드시 터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체적 진실 발견은 이거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구마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봐야 된다. 그럼요. 예,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검찰이 그러니까 이 수사권 조정되기 전에 1년에 처리하던 건수가 한 250만 건인데 고소고발이 한 5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200만 건 정도는 고소고발 없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고소고발 50만 건이 적냐? 그렇지 않아요. 인구에 비해서 일본에 비하면 한 50배 정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민사로 갈 수 있는 사건도 일단 고소고발하고 봐요. 민사 문제들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소고발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는 말씀처럼 물론 당연히 형사 문제로 해서 합의 보려고 하는 것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 어찌 보면 형사 사건 고소고발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예를 들어서 모든 거를 다 경찰에 수사하고 검찰에 수사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 걸을 수 있는 거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당연히 고소고발 당하면은 압박을 받습니다. 저도 뭐 변호사 하지만 만약에 돈 받는 거는 민사로 판결 받으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본인 명의로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형사 기본적인 어떤 관행 이런 것도 좀 이제 생각해 볼 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또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고 정치권에서 관심 있고 민주당이 폭주하고 합의해 이런 이 부분은 1%에 대한 범죄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에 인지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고소고발합니까? 이거를 검찰이 정보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비리를 찾아내서 이걸 엄단해야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것이지 이거를 수사 개시를 못하게 한다? 별건 수사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걸 파다 보니까 공무원이 연루가 되고 부패가 연루가 되고 그 부패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게 되면 대형 부패 스캔들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은 힘들겠죠. 그러나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오히려 국민보다는 조금 더 힘 있는 분들이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억울하면 안 되겠지만 왜 거기만 더 인권 보장을 해 주죠? 그 나머지 피해자들은 어떻게 저는 근데 이게 별건 수사의 최근에 가장 큰 건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했거든요. 예, 처음에 뭐 사모펀드로 했다가 나중에 표창장 뭐 사돈 팔촌에 다 털어서 결국은 한 집안 풍지박산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특수부 수사, 별건 수사의 가장 어떤 문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다. 그럼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죄 나왔나요, 그거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 수사가 정당하냐고 묻는 거죠. 아니 정당한지 여부가 어디 있습니까? 수사해 아니 무죄 안 나면 그럼 다 해도 됩니까? 아니 그게 선택적 정의인데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저희 꼭 여쭙고 싶어요.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보시죠. 힘 있는 분의 위치에 가서 어떤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봐줘야 되나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무죄가 나왔으면 그건 책임을 져야죠 검찰이. 무리한 수사였다는 그 시각이 맞을 수 있어요. 예. 무죄 나왔나요? 그래도 별건은 좀 문제 아닌가요? 별건 수사를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다만 이게 별건 수사라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수사를 해나가다가 뭔가 발생을 하면 그건 다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검사는 또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한다. 의무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마치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수사를 받은 건 맞죠. 그러나 그 가혹함이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으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수사 행태죠. 이게 항상 이제 검찰의 논리인데요. 그러면 조국 장관한테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구한테만 하느냐. 그렇죠. 형평성이 예. 제가 예를 들은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둘이 다 신호위반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집에 가라 그러고 한 사람 붙잡아요. 신호위반만 따지지 않고 핸드폰도 열어봐라. 가방도 열어봐라. 거기서 뭐 나와요. 그럼 그 처벌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방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음란물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면 그 처벌이 정당하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더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무죄가 안 났기 때문에 그 수사가 옳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똑같이 얘기하죠. 그럼 왜 다른 사람은 수사 안 하고 그 사람만 그렇게 예. 수사하냐. 이 질문으로 수사 안 가는 한 거예요. 사람 누구 있죠? 혹시? 아니 지금 정호영 장관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들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고소 고발 들어가서 시작 수사를 안 하잖아요. 수사를. 아니 그 그러니까 경찰에 압수수색하고. 들어갔잖아요. 경찰.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동일한 잣대를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그동안 그게 더 심했다는 거죠. 자, 뭐 실질적이진 않은데 지금 검찰은 총장과 고검장 일제 사퇴하고 이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검찰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지금 아마 한동훈 후보자보다 기수가 더 높은 분이 한 23분 정도 된다 예, 그럽니다. 예. 그럼 아마 뭐 그분의 반 정도는 뭐 아마 그냥 있어도 이 사건이 아니어도 아마 사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고 사실은 뭐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왜냐하면 공무원이거든요. 행정부의 공무원이고 물론 뭐 수사권은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걸 뭐 야합이라고 표현할지 뭘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부당하다.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뭐 해경을 해체할 때나 뭐 여가부는 아직 해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의견 제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건 국회 역할이다라고 그 부분은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사퇴하는 건 본인들의 자유죠. 그걸 말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수위도 일단 이 여야 합의안에는 찬성을 한 거죠. 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존중이라는 표현. 그냥 존중이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결에 대해서 어떤 평을 요구했을 때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게 존중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하에서 인수위에서 뭐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합의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표현으로 의례적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 합의안에는 반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입장을 밝히기 어렵겠죠. 특히나 그 당선인은 밝히기 어려운데 이전에 인수위에서 이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은 합의안이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예. 그렇다면 민주당 안에 대한 평이 있었어요. 비판적 평을 했단 말이죠. 그 평이 바뀌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반대로 보는데요. 존중한다는 얘기는 그걸 뭐 반대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찬성 반대 보통 인수위라는 거는 어쨌든 다음 행정부는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국회 결정을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영역이 다른 내용이니까 삼권 분립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도 계속 이 선거 기간에 보안 수사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어요.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이번 합의안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합의를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핵관 중에 핵관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라든지 됐다고 봐야지 그냥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제 한덕수 총리 그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도 필요했고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거래라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상황이 그런 상황은 있죠.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중재를 냈는데 안 받게 되면 사실은 모든 책임이 국민의힘에 오는 건 또 맞아요. 그 내용에 불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원구성도 또 해야 돼요. 하반기 원구성.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청문회 중에 25, 16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인준 절차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무기명 투표에 의한 그래서 아마 그런 정치 상황이 상당히 버거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본회의에서 이 법안 표결하는 거랑 한덕수 총리 청문회랑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아마 저는 뭐 연계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한덕수 총리 문제는 다른 인사청문회 장관 18분 그중에 몇 분 문제되는 분들과 오히려 연결돼 있다고 봐야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와 그거를 연결해서 받는다.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뭐 이 청문회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에서 제일 문제 삼는 거는 정호영 장관 한 명입니까? 뭐 더 있습니까? 더 있죠. 지금 뭐 한동훈도 있고 뭐 김인철 장관도 있고 제가 보기엔 근데 뭐 누구를 딱 특정해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에서 보면 사실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알아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또 그 얘기를 직접 했나 싶을 정도로 이분이 또 자신감 있게 또 뭐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예. 일단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도 문제고 이런 언론이나 여론에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도 일본이 이제 인사 문제거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게 저는 당선인에 대해서 이거를 좀 직언하는 분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보기에 한두 명 정도는 특히 이 문제가 많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퇴가 돼야 되는데 정호영 이제 정광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자진 사퇴 목소리가 좀 있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그게 이제 그 입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준비하거나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의혹 제기가 오래 가는 거는 이제 선거 악재죠. 결과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이 있고 또 엄밀하게 피지명자가 뭐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지금 뭐 낙마된다고 되게 되면 그것이 선례가 될 것이다라는 또 인사 풀이 없다. 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청문회까지는 간다가 일단 기본 방침인 건 확실합니까? 그런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또 이 병역 문제가 증명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조금 더 청문회까지 가는 쪽에 힘이 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청문회까지 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청문회 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간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명하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40년 지기를 얘기했던 것이고 약간 뭐 40년 지기가 아니더란 말도 있지만 가까운 분일수록 오히려 옆에서 이분에 대해서 직언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게 아닌가. 인수위 측이나 뭐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냥 그런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가요? 당선인한테 말 못하는 분위기인가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 면전에서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분도 있고요. 물론 그때는 후보자 시절이었어요. 어쨌든 후보자 시절이랑 당선인 시절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민주당의 과거의 그런 상황을 갖다 또 똑같이 대입시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말씀하신 현실적인 풀 문제도 있고.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게 첫 번째 지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A란 분이 인사 추천이 됐는데 이분이 검증을 거쳐서 내부 검증 단계에서 낙마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물색 대상자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해봤더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런데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부에서는 저희가 말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객관적인 예를 들면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그 아들 딸을 의대 편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외관상에 볼 때는 국민적 공정성에 의심이 될 만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걸 드러내줘야죠. 예를 들면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그 아들 딸의 얼굴을 안다든가 그러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정황 제시를 해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뭔가 일이 벌어질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비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 문제만 해도 벌써 민주당의 비판이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청문회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정호영 후보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핵심이 바로 저런 건데 정호영 후보자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마는 편입학 국민도 치산해 보기에 좀 문제가 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적과 면접 크게 말해서 두 가지로 한다면 면접 점수가 성적보다 낮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뭐 아름아름으로 특혜를 줘서 입학한 것이 아니라 워낙 성적이 뛰어나고 면접은 적당히 봤기 때문에 합격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1차는 결국은 뭐 성적 이런 걸로 통과하는 거고 2차는 이제 구술평가라든지 면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고사장에서 셋 다 만점을 주고 그런 거는 사실 납득이 어려운 거죠. 다른 고사장 안 그랬는데 지금 군대 문제도 얘기하는데요. 본인이 셀프 검증한 거예요. 누가 뭐 공적 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당시에
지금 현재 당시가 아니라 5년 전?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됐을 때 그게 정당하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MRI랑 CT 공개해라. 뭐 제한적으로라도 공개하면 그거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이 들고 가서 병원 가서 검증해 보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재명 전 지사 예전에 본인 검증했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럼 그 해당 그 유명 대학병원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 4급 판정 받을 때 그때 찍었던 MRI와 CT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4급 판정이 나왔던 거고 현재 몸 상태도 다시 해보니까 그때보다 악화됐더라. 똑같이 그러니까 4급 판정 대상이 좀 더 악화됐더라. 뭐가 문제죠? 저는 이게 만약에 옛날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에 아들의 엑스레이 사진 공개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뭐 명예훼손에 서로 고소고발도 있고 이게 엑스레이 사진과 MRI 같은 거는 판독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봐서는 몰라요. 그리고 의사가 보는 건데 의사가 보게끔 그렇게 검증을 한 게 뭐가 문제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제3의 기관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개가 일반한테 공개하라는 게 아니죠. 전문가들한테 예를 들어 국회 뭐 제한적으로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입시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는데 저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고 교수면은 본인의 아들, 딸을 본인이 다니는 대학교에 편입해서 넣는 거 당연히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증거가 있냐 얘기하시는데 아니 거기 경북대 출신 교수들이 한 80, 80% 되는데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이름까지 나왔다 해서 얘기했다는데 그다음에 어쨌든 다음에 첫 해 안 되고 둘째 해 됐는데 마침 또 그 없던 제도가 생겨서 지역균형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해 소지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믿겠습니까? 적어도 아빠 찬스라는 용어를 쓸 수는 있다. 논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석박사에 더 기여도 많은 사람들은 이름 안 들어가고 학부생인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서 마침 그 논문을 썼던 교수는 또 경북대 의대와 어떤 뭐 같은 사업을 같이 하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니 그게 사실은 공정한 거로 볼 게 있겠습니까? 기여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저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보다 적은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인 거죠. 윤 변호사 한 말씀만 듣고 이제 후반부 토론 넘어갑니다. 글쎄 뭐 부족한 부분은 없잖아요.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자진 사퇴할 정도의 이냐 여부는 또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어쨌든 딸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다가 예비 합격자로 붙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수험에 들어온 사람이 그 아들 딸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정보가 있었다 없었다 정도는 제시해 줘야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런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관만 보고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성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가장 이제 관심의 초점이고 청문회 전국까지 이어질 조짐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시 3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도로 상황 알아보고 후반부 토론 이어가죠.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1시가 지나면서 고속도로 정체의 절정은 지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지방 방향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서울